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최근 비만 환자가 증가하고 결혼이 늦어지면서 노령의 임산부들이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임신성 당뇨병 환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임신성 당뇨병 환자의 경우 산모뿐 아니라 태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신과 당뇨병에 대해 익산 박병현 내과 박병현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혼이 늦어지고 고령의 산모가 늘어나면서 임신성 당뇨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는 폐하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쳐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임신성 당뇨병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 내분비내과 분과 전문의 박병현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임신성 당뇨병이란 임신 때문에 생기는 당뇨병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요. 임신 전에 당뇨가 있었는데 모르고 지내다가 임신했을 때 발견이 된 경우도 포함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러지 않고 임신이 진행이 되면서 새로 발생한 당뇨병도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합해서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대부분이 이 임신이 진행이 되면서 당뇨병이 새로 발생한 경우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예.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지난 3개월간 과거의 혈당치를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그게 6.5% 이상 나오게 되면 이제 당뇨병인데 6.5% 이상 나오게 되는 경우는 이전에 이미 당뇨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예. 그럼 임신성 당뇨병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진단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임신 24주 내지 28주 사이에 경구 당부화 검사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하기는 하는데요. 고위험군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임신성 당뇨병을 앓았다든가, 가족 중에 네. 당뇨병 환자가 있다든가, 비만한 환자들, 이런 경우는 이제 고위험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임신이 확인된과 동시에 일단 선별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선별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24주에서 28주에 선별 검사를 다시 하게 되는데, 선별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사와 상관없이 병원에 오셨을 때 50g 포도당을 경구로 복용을 하고 나서 1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했을 때 그게 140mg/dL 이상 나오게 되면 이상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다음 날 12시간 이상 공복을 하고 방문하도록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방문했을 때 공복 혈당을 측정하고 이번에는 100g 포도당을 경구로 투여를 한 다음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혈당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혈당이 공복이 95, 1시간치가 180, 2시간치가 155, 3시간치가 140mg/dL 이상 나오게 되면 이제 이상이 있는 건데 이 4개 중에 2개 이상이 발생하면 임신성 당뇨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임신성 당뇨의 진단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임신성 당뇨병은 왜 생기는 건가요? 임신 전에 있었던 것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당뇨병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네. 임신에 의해서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은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체중이 늘게 되고 특히 체지방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활동은 아무래도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면 그것이 혈당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성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더욱이 이제 태반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태반 호르몬들이. 그러한 호르몬들은 이런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성을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잘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상 임산부의 경우는 이러한 저항성을 극복하고자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 더 많이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임신성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이런 분비 능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지론입니다.
예, 산모가 당뇨가 있으면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예. 먼저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조절을 잘 하고 임신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임신 전 혹은 임신 초기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기형아 발생률이 좀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한 2배 정도로. 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임신 중반 후반기에는 태아가 거대아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4kg 이상의 큰 태아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태아의 폐성숙이 좀 잘 안 돼서 출산 후에 호흡곤란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산후 태아의 저혈당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잘 발생할 수가 있고 또 황달, 신생아 황달이 좀 더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산부들의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혈당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은 자주 재셔야 됩니다. 최소한 하루 4번 정도 이제 잴 거를 저희가 권고를 하게 되는데, 공복 혈당은 가급적 95mg/dL 이하로 조절이 되는 게 좋겠고요. 네. 식후 1시간이나 2시간 혈당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1시간의 경우는 140mg/dL, 2시간의 경우는 120mg/dL 이하로 혈당이 조절이 되어야지 잘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측정을 했을 때 이제 6% 아래로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혈당 조절은 잘 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산부들은 대부분 약물을 투여할 수가 없거든요. 네. 아기 때문에. 그래서 인슐린 주사만 유일한 치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만약에 임신 때문에 당뇨가 생긴 케이스라면 출산을 하고 나면 있던 당뇨가 다시 없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90% 이상이 임신이 되면서 나중에 당뇨가 발생한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태반이 빠져나옴과 동시에 바로 혈당이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환자들이 나중에 당뇨병 발생이 많이 된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출산 후에 약 6주 정도 지나게 되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75g 포도당 경구 당부화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정상으로 나온 경우는 매년 공복 혈당을 측정을 해서 당뇨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이상이 발생된다면, 즉 당뇨 전 단계 정도에 속하거나 그런다면 그런 환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경구 포도당 검사를 다시 또 실시를 해서 당뇨병 발생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한 보고에 의하면 약 3년 정도 출산 후에 지켜봤더니 임신성 당뇨 환자의 약 한 45% 정도가 성인형 당뇨병이 발생한 그런 보고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꾸준히 잘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당뇨가 있던 산모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도 나중에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태내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데 요즘은 이제 환경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이제 엄마가 당뇨병이 있을 때 태내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출산 후에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체중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식생활, 운동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 시켜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당뇨병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비만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0세 이후 사춘기 때부터 과체중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뇨병에 대해서 한 번씩 검사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당뇨가 있던 분들이라면 이제 아이들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내분비내과 분과 전문의 박병현 원장과 함께 임신성 당뇨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 습관처럼 손을 주무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중년 이후의 주부님들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그런데요.
손이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한다는 손저림증에 대해 이 시간에는 전주 수병원 이병호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부들에게는 고질병으로 여겨지는 손저림증. 장기간 방치하면 수술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초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손저림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이병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손저림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대개 이제 병명 자체가 그 손저림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곧 병명이기도 하고요. 예.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예. 이제 대개 이제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이라고 하는 세 개의 신경이 이제 손에 지나가는데 어느 부위에 눌렸느냐에 따라 증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그 증상이 뭐 엄지손가락도 눌리면은 정중신경이나 새끼손가락 눌리면은 척골신경 이렇게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저림증 질환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손저림증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신경이 각각 어디를 누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증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대개 이제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은 엄지,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그리고 네 번째 절반 정도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척골신경은 증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눌린 부위가 팔꿈치냐 아니면 손목이냐에 따라서 또 증상이 다른 이름을 부릅니다. 그 말 그대로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차가 지나가는데 위에서 눌려가지고 터널이 무너지거나 네. 아니면 너무 두꺼워지거나 아니면은 신경 자체인 이 차가 너무 큰 차가 지나가면 또 못 지나가는 것처럼 예.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증상들이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절이라고 그래서 이 팔꿈치에서 눌리게 되면은 새끼손가락이 저리고 꼬부라지기도 하고 너무 오래 되면은 그리고 근육도 마르게 되고 그리고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접하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대개 이제 중앙에서 오는데 그런 경우는 이 근육이 마르게 됩니다. 젓가락도 떨어뜨리게 되고 이런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예, 대개 이제 저녁에 느끼는 새벽 같은 때 일어나면서 증상이 너무 손이 저려서 깨고 그래서 손을 털게 되고 또 주무르게 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너무 심해지면은 어떤 증상도 있냐면은 빗질을 하거나 아니면 화장하다가도 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그거를 자가 진단하는 건 첫 번째 증상이죠. 예. 새벽에 일어났는데 너무 저린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손을 들었는데 저려서 못 움직인다든 이런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고요. 초기나 중기에는 어떻게 자가 진단할 수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뿐만 아니고 이제 테스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손목을 꺾어가지고 두 개의 손을 이렇게 모으는 네. 팔렌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하게 되면은 1분 정도 지나면은 정상인 사람은 아무리 1분 지나도 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이 손목 터널 증후 또는 손저림증이 있는 분들은 신경이 눌려 있기 때문에 더 증폭돼서 나타납니다. 이 팔렌 테스트라고 하는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알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예. 그리고 손을 꽉 누르게 됩니다. 신경이 지나는 부위를. 네. 그러면 또한 저림증이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30초 이내에 나타나면은 증상이 심하다고 그럽니다. 또 이제 척골신경이라고 하는 새끼손가락을 누르는 이 신경은 팔을 세게 구부리고 한 1, 2분 정도, 2, 3분 정도 지나면은 새끼손가락이 저린다? 그러면 그때는 자가로 이거는 내가 손저림증이 어느 부위에선가 눌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이런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검사가 필요하구나 좀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런 질환들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금방 말씀드린 그 팔렌 검사나 자가적으로 또는 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라고 할 겁니다. 예. 그런 진단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근전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근육에 힘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는 신경이 어느 정도 죽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몇 미리 암페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상태를 퍼센테이지로 알 수 있는 근전도 검사가 있고요. 네.
또는 초음파를 통해서 신경이 빠져 있는지 또는 신경이 눌린 부위를 알 수 있고요. 또 혹이나 물혹 같은 것들이 이 눌리는 신경이 지나는 부위에 있어서 신경을 누르게 아까 말씀드린 터널이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초음파를 통해서 또는 MRI나 이런 거 정밀 진단을 통해서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단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발견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대개는 초기에는 대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있습니다. 잠깐 저린다든지 손을 내리면 또 괜찮다든지 또 아니면 컴퓨터를 뭐 몇 시간, 1시간 이렇게 2시간 했는데 갑자기 저려가지고 못하는 이럴 때는 보존적으로 조금 한 50분 정도 하고 한 10분 정도 쉬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미직지근한 물에 손을 넣고요. 한 15분 정도 담그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치료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자가적인 치료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요. 초기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통 수염제라든지 신경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도 드실 수가 있고요. 또는 저녁에 너무 힘들면은 보조기 같은 걸 끼고 자면은 증상이 또한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수술이 필요한 증상이 심한 경우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대개는 이제 증상이 심하다고 하는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너무 손이 저려서 내리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근육이 이렇게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반절 50% 이상의 어떤 진행된 경우거든요. 근육이 마르게 되면은 정밀한 작업, 예를 들어서 젓가락질이라도 이런 거를 못 하게 되고요. 그럼 숟가락밖에 못 하게 되면 수저질밖에 못 하게 되고 젓가락은 떨어뜨리게 되는 이런 힘이 근력이 약해지는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대개는 수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개 그러나 수술 방법 자체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시경으로 해서 열어주는 안 째고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 1cm 정도 째는 내시경 방법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1.5cm 째서 바로 금방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수술 자체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수술로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수술 결과는 뭐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대개는 아주 수술 결과가 좋고요. 90% 이상, 95%도 된다고 합니다. 만족하는 경우가 많고요. 증상 자체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너무 심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좋아지는 증상뿐만 아니고 그러나 오래된 것들, 근육이 마른 것이 회복하거나 이러려면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손 저림증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예. 그 손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상적으로 컴퓨터를 뭐 5시간, 6시간 하시는 분들은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잠깐의 휴식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접혀주고 펴주는 이런 동작들을 한 5분 정도 해주는 것도 좋고요. 네. 가볍게 털어주는 동작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휴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손목 그 터널 안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가 계속 굽힌 상태에서 하다가 풀어졌기 때문에 이완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호미질을 오래 한다는 이런 분들은 한 50분 정도 일을 하고 한 10분 정도 휴식, 또 이런 것들이 조금 주기적으로 쉬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러면 예방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심하게 진행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병호 원장과 함께 손 저림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요즘 트레킹이나 산행에 나서는 분들이 많아졌죠. 하지만 길에 나서기 전 전문 장비나 의류에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막상 스트레칭에는 소홀한 분들이 많습니다. 적절한 스트레칭은 근육과 힘줄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장력을 증가시켜서 운동할 때 생길 수 있는 손상을 예방하는데요. 각 동작을 할 때는 최소한 10초 이상 몸이 더워지는 느낌이 날 때까지 유지해야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 전은 물론 운동 후에도 스트레칭을 잊지 않아야 근육의 긴장과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